아니 녹화 시간 다 되어가는데 타일러는 아직 안 왔나 봐요.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누워 있는 사람 타일러 씨 아닌가요, 타일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시위 중입니다. 시위 중이요? 아, 저 타일러님이 뭐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지금 타일러님은 네. 다인 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인 씨요? 네. 오, 그게 뭐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진짜요? 저희 자세한 얘기는 저희 앉아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타일러가 과연 바닥에 왜 누워 있었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보고요. 일단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희들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저도 정말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새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저 여름에 만났었는데. 이유진 박사님이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는 기후정의 행진도 다녀오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924 기후 정의 행진 그거 말씀이실 거죠? 네네. 네. 이거 가지고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자, 이제 시작하시죠. 네, 지난 한 달 신박한 벙커가 비었던 시간 동안 있었던 기후 위기를 위한 시민들의 주체적인 행동, 그 못다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유진 박사님하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학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는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탄소중립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정확한 명칭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인데요. 네. 우리 한국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저하고 우리 교수님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도 같이 하고요. 또 2030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곧 2기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중요한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든든해지는 것 같고요. 뭔가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이제 아까 타일러가 바닥에 누워 있었던 네. 건 그 다인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네.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다인을 설명하기 전에 sit-in이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민권 운동을 했을 때 인종 관련된 시위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분리제도가 있고 흑인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시위를 할 수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흑인들이 백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시위를 했어요. 그걸 sit-in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개념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die-in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로 멸종될 수 있는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망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척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die-in이에요. 기후정의 행진 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수만 명이 아스팔트 위에 쥐죽은 듯이 누워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퍼포먼스 중에 하나죠. 네. 그 사람들이 더 네. 심각성을 빨리 깨달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돌아온 신박한 벙커와 아주 신박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있는데요. 10월 6일 날 강원도 삼척에 있는 가 만드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까지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거였죠. 네.
수준이군요. 맞습니다. 석탄 발전소 건설 부지가 지금 아름다운 맹방 해변과 천연 동굴과 아주 가까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고 석탄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 시기에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을 태우기 때문에 네. 이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거죠. 네. 이게 큰 이슈다 보니까 네. 10월 6일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제 다인을 진행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원의 한 초등학교의 이제 6학년 학생들이었거든요. 10월 6일 같은 날이네요. 네, 같은 학생들이요. 석탄 날입니다. 발전소하고 네. 다인 퍼포먼스. 신기하네요.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한쪽에서는 석탄 발전소 건설되는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조가 아이러니하다고도 있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용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에너지 수요라는 현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왔던 관습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이 미래 세대에게는 실제적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저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현재 사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좀 묘하네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또 9월 24일 날에 기후 정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후정의 행진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확한 뜻 좀 한번 알려주세요, 달러. 이게 처음 들어보시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기후정의 행진은 행진이에요. 네,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기후정의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행진하는 게 바로 이제 기후정의 행진이고 이거를 더 큰 그런 운동 차원에서 본다면 기후정의 행동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 행사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이 기후위기 대응의 변곡점으로 여길 만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기업이 아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스템을 바꾸고 대안을 찾겠다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유진 박사님 직접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준비한 영상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이 있기 3일 전이었어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진행된 기후악당 기업 규탄 집회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날 모인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책임이 큰데 강남에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대기업들이 탄소 배출이나 기후 위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짓지 않고 있어서 기후 위기 주범이 있는 대기업들을 노동자들, 시민들, 농민들 같이 책임을 각성하라는 의미로 지금 거리 행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역상동 S기업 건물 앞을 시작으로 S전자, 철강기업인 P사의 건물 앞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09년부터 환경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했습니다. 폭우다. 폭염이다. 태풍이다. 이것을 다 기후의 변화, 기후의 위기, 기후의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실한 거 아니요? 이 기후 악당들을 혼쭐 내자. 이 혼쭐을 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위기는 재앙은 오고 만다.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행진을 하는데 힘을 모아보자 해서 지금 100명을 모아서 올라왔거든요. 기후 위기에 관한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온다던가 태풍이 계속 온다던가 너무 더워진다던가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천하는 자세를 갖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우리의 최대 배출원인 만큼 그만큼 행동하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아주 어린 학생부터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까지 전부 다 나와서 그러네요. 하고 네. 있어요. 정말 긴급하게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장애인 등 400여 개가 넘는 단체와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시민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 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기후정의,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지우자라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냈습니다. 외국 분도 계세요. 네, 외국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어요. 간절함과 축제가 함께 그쵸. 있는 그런 네. 행사거든요. 자, 그 자리에 누워주십시오. 유지하겠습니다. 아까 타일러 광고 같은 건가요? 네, 다인? 지금 다인 씨. 사이렌 소리에 와. 같이 다 눕는. 와. 아이고야. 이 기후위기 행진을 하면서 참가자들은 이제 화석 연료에 기반한 시스템을 멈춰야 된다. 기후위기와 동시에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또 함께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이고 당사자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행진은 처음 참여하는데 35,000명 넘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정말 느껴지는 시간이고 오늘 행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뉴스에서 이 소식을 보시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박사님. 저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집회였고 또 저 행진에 참여하면서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이었을 때 5,00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3만 명 그렇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게 중요한 이슈라고 세상에 좀 알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만큼 점점 더 기후 위기가 현실로 문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기후정의 행진이 의미 있는 것은 맞지만 교통체증이나 주변 분들이 가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 들려올 때마다 신박한 벙커를 진행하는 저 역시도 과연 이 방법이 맞을까 하는 고민을 가끔은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사실 단체 행동이라는 게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죠. 네네. 하지만 우리 기후 위기 대응 이거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문제라면 조금 양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죠. 저는 뭐 시위 문화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발달된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렇지. 굉장히 좀 얌전하게 시위하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위들 중에서 훨씬 파격적이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안기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눈길을 모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크게 대응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시위는 그런 거고 불편을 좀 안겨야지 그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기후위기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말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짚어주시죠. 자, 저기 1990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네네. 보면은 맨 왼쪽에 1990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배출하던 총량이 3억 톤을 넘지 않는데 지금 2018년까지 꾸준히 그래프가 증가하면서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네요. 계속 올라가네요. 2018년도가 최고 배출치를 찍게 되는데요. 딱 줄었던 때가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 보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고 또 그 앞에 보면은 98년도에 IMF 경제 위기 왔을 때 두 번 줄었는데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적인 경제 위기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거예요. 경제하고도 상관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은 다시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탄소 중립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자, 탄소 중립이 어떤 모습일까? 저기 2050년도로 한번 보시겠어요? 아래 위가 똑같죠? 저게 뭐냐면은 0 아래로 내려간 저게 바로 흡수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탄소 중립은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순 배출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숲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저 2050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배출량을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되는지 그렇죠. IMF나 코로나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아닌 네. 거의 제로에 가깝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7억 2,800만 톤이 2018년도에 배출하던 양인데 2050년에는 8천만 톤. 그러니까 9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 8천만 톤도 상쇄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정말 엄청난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기 별표 보이시나요? 빨간색 별표. 네. 저 목표치가 바로 2030년까지 우리가 줄여야 되는 양이에요. 2018년 대비 40%니까 네. 순 배출량을 4억 3,600만 톤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8년 안에 그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딱 엄청나죠. 비교가 네. 되네요.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배출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사회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2021년도에 배출량이 다시 반등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타일러, 해외 상황도 제가 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기후정의 행진을 하고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신박한 벙커에서 외신을 소개해드릴 특파원 타일러입니다. 기후정의 행동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스웨덴 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툰베리는 과연 어떻게 기후정의 행동을 벌였을까요? 2018년 그녀가 고등학생 때 매주 금요일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한 것이죠. 이런 툰베리의 시위는 호주, 독일, 스웨덴 등 92개국 1,200여 단체로 확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5천여 명이 기후위기를 외치면서 콜로세움을 돌면서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기후정의 행진도 있었는데요. 음악인 100명이 참여한 고속도로 시위 콘서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 기후위기가 심각하니 더 이상 고속도로를 짓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벙커 특파원 타일러였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해왔어요? 와, 새로운 모습이네요.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렇네요. 그쵸? 근데 이 밖에도 다양한 모습의 기후정의 행동이 있다면서요.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청년들에게는 기후 위기가 오늘의 문제죠. 이미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 사회를 더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 단체 활동가들인 청년들이 초록색 페인트를 이 석탄 발전 수출하는 기업 로고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이게 뿌려지면서
벌금을 선고받기도 하고 지금 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출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금보다 기후위기가 더 두렵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렇게 액션하는 청년들은 긴급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정말 이게 긴급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60+ 기후행동과 같이 60세 이상의 노년 기후행동 그룹도 만들어졌거든요. 네. 세대를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는 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세대가 기후위기의 당사자인데 또 동시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뿜어낸 어른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탄소 배출 재생에너지 하면 대기업부터 이렇게 딱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네. 잘하고 그거는, 있었나요? 뭐 일단 보면서 표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네. 좀 무서울 것 같아. 지난해 2021년입니다.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고 기업들이 앞다퉈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사실 기대하는 만큼 성과는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4.1%가 증가를 했고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를 하다가 이제 이게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이 대폭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이 사업이 화랑이 되고 잘 될수록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의 특징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후변화 종합평가 지수를 보면요. 대부분의 기업이 보시다시피 낙제점입니다. C, D죠. 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선언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후변화 정책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할당한다는 알리백 참여하고 캠페인도 하죠. 하지만 에너지를 사실 많이 쓰는 우리 기업 구조의 특성상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탄소는 그만큼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외 되게 많은 기업들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운영 차원에서 아예 VP 부회장급이라든지 임원급의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그 뭐 탄소 배출량을 담당하는 이런 결정권이 있으신 분들을 아예 그러니까 그 부서를 만들고 맞습니다. 되게 최고 운영자들끼리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높은 급의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이사회 내 상생협력위원회나 ESG위원회가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사회 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사회에다 넣어서 무언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강한 규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부서는 다 있어요. 일반 부서는 부서는 있는데. 실행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최고 의사결정단이 즉 이사회에 가야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볼수록 약간 어렵긴 해요.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국가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죠. 그러면은 제품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되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전환하고 모든 과정에서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선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산을 들이고 아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분을 그렇죠. 높은 자리에 이 앉혀야지. 영역으로 앉힌다라든지 이런 노력을 실제로 해야지 기업의 배출량도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인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또는 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 아까 우리 이유진 박사님이 우리 피크가 2018년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1980년, 90년에 피크가 왔고 거기서 이제 감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여기가 40년, 30년, 40년을 노력해 온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 말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스타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놓고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이 기업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 1위, 부동의 1위가 잖아요. 네. 가 2021년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이.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배출량이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가 삼척에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 행동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이 박사님. 사실은 뭐 왜 열심히 노력해야 교수님 되는데 미안해 하시지? 제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저는 이제 기업을 옹호하는 사람이니까 네. 미안하긴 한데 하지만 이제 에너지 자체가 인프라이고 철강 또한 인프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전환이 덜 된 상태에서 철강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철강을 탄소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려면 수소 환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우리 정부가 우리가 탈석탄 또는 이 화석 연료를 갖고 발전을 안 하겠다라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번외 얘기입니다만 석탄 화력 발전소 닫으면 거기 일하시던 분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 지금 당장 우리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네. 이런 이제 문제들도 사실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이 탈석탄법을 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국민 청원을 해서 지금 5만 명이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도 여기에 대응해서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기업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0개의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62%를 배출을 했거든요. 그건 교수님 우리 산업 구조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로 네. 구성되어 있고 다배출 제조업 구조이고 국가예요. 대기업 중심의 구조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특히 전자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 속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불 속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아요. 막 수만 배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불 속의 온실가스 배출 5대 기업 중에서 2년 연속 저감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자 배출량이 1위거든요. 매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거라고 네. 봐야죠. 한번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기후위기 얘기하고 이제 배출량 얘기하고 하면 그 국가 위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한국에 있는 맞습니다. 기업들의 배출량이라든지 이 기업이 한국 안에만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네. 또한 계열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전 세계적으로 임팩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대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가 훨씬 더 오래됐어요. 1995년부터 세계 무역기구가 들어오면서 그런 활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네. 그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자금이 움직이면서 그래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ESG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또 EU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을 들고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렇죠. 네. 자, 당신은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나 당신이 후진국 가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럼 거기다 탄소 배출했잖아. 그렇죠. 그럼 EU에다 수출할 때 세금 네. 낼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EU에 있는 기업들에게 야, 너 공급망 수입을 하려면
그 공급망에서 물건을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ESG를 잘하고 있나? 실사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해야만 어쩔 수 하는 없이 거죠. 지금 끌려가는 듯이 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프로액티브하게 좀 해줘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파일럿 말씀입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해야 됩니다.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해도 기업이 안 움직이니까 결국 이렇게 안 하게 되면 공급망 실사제도, 아리백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해야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네. 그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이 전대미문의 이 위기 앞에 모두가 해야 하고 기업, 특히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예외가 아닌데 그렇게 당연한 임무로 느끼지 않는 것이 그렇죠.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는요, 지난 기후정의 주간에 있었던 행사 중에 기업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행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작년부터 일회용 스푼을 포함한 10여 가지 일회용용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하면 일회용품 가장 많이 쓰잖아요.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그 핑크색 스푼이 그렇죠. 그 핑크색 스푼이 1억 5천만 개 정도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더라고요. 막 이제 한창 유행이어가지고 시즌 뭐 4 지금도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할로윈 또 맞아가지고 또 계속 출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TVC를 모으기 위해서 사다 보니까 또 이제 빵이 오히려 버려지게 되는. 내건 슬로건 24시간 로켓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없는 세상을 살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기후위기 악당 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은 그거예요. 가소비를 붙입니다. 24시간 우리가 배송하니까 니네 그냥 갖고 있지 말고 버리고 또 사 이거잖아요. 쓸데없는 물건도 자꾸 사게 만들고 있는 물건 버리게 만들고 그게 과소비의 주 원인이고 그게 기후위기의 본질인 거죠. 지금. 취업 같은 거. 좀 겉핥기식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일회용 비닐이랑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또 그걸 계속 이제 뜯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고객에게 보여지기식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위기예요. 기후위기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위기고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뭐예요? 자본이 만들어낸 위기 아닙니까? 자본이 자기들의 이윤 추구와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그 자원이 또 공해나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신들이 그럼 책임을 져야죠.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지구가 망가지고 기후위기가 심해져도 성장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이 지금의 문제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야말로 대기업들의 선도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노력은 하고 있죠. 그렇죠. 대기업들도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사례를 좀 들어서 한번 보시죠. 네네. 먼저 를 예를 들어보면 아까 거를 굉장히 뭐라고 하셨는데 그린 수소를 활용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공정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만드는 그린 수소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린 수소로 가고 철강 생산은 이 그린 수소를 활용해서 철강을 만드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것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수소 경제의 선도
기업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몰라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하려고는 하고 있고 실제로 또 특히 이제 벤처 영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물성 대체육 만드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나 돼지를 키울 때. 그럼 이걸 아예 식물의 단백질을 뽑아갖고 비슷한 맛이 나고 식감도 나는 이런 고기를 만드는 맞아요. 콩고기 같은 그렇죠. 거. 콩고기 같은 거, 네네. 콩고기 같은 거. 네. 근데 이런 게 바로 이제 ESG 경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종이 가구 만드는 중소기업도 있어요. 종이 가구요? 네. 근데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가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만 문제가 아니고 탄소 배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종이 가구는 실제로 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저 봤어요. 조립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사갈 때도 탄탄해요. 바꿀 수 있고. 종이 가구는 가볍고 튼튼하고 실용적이죠. 그래서 MZ 세대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기업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없는 동물성 단백질을 개발을 했어요. 동물이 없는 동물 단백질. 조금 약간 표현을 들어보니 무슨 말인가 싶을 그게 수도 말이 있는데. 되는 얘기인가? 네, 그 달걀 흰자가 있잖아요. 네. 달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오, 진짜요? 닭을 사육하지 않고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달걀 흰자에서 생산되는 거랑 똑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근데 미생물을 사용했을 때는 닭보다 한 30에서 55% 정도 더 그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획기적이다. 네, 그래서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한 기업이 또 젖소 없이 우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말이 돼요. 네. 그게 말이 돼. 그게 우유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우유랑 맛이 똑같대요. 근데. 그래요? 아니 근데 정말 저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확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예, 정말 젖소나 닭을 키우는 것보다. 네, 이번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함께 보시죠. 올해에만 기후 재난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가뭄, 유난히 길었던 폭염, 그리고 장마와 태풍, 인류 역사상 최대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겪으며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든 살아남고 있습니다. 더 넘칩니다. 얼마 전에 폭우도 왔었고 태풍도 옛날 비해 너무 많아져갖고 요즘 기후 위기가 심각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이기도 해서 utanför riksdagen varje dag i 3 veckor inför valet. 진행하고요. 내일 입술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나중에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기 청기행을 알게 됐고 같이 한번 보러 가보고 싶다. 그래서 자원해준 친구들이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진짜 어리다, 이 친구. 완전 뽕아들 거. 저는 이 나라에 남고 싶어도 남지 못합니다. 이대로 남는다면 30살이 되기 전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생태는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셨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그물망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게 이 나무같이 생긴 이 토마토 줄기에 얽혀가지고 그걸 제거하는데 여기가 힘을 좀 토마토 쓰고 밭이에요? 네, 토마토 밭이에요. 여기는 처음 와보는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한번 왔었어요. 이거 엄청 힘든 일인데 사실 저 빗작업 하는 거.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했던 것 중에서 기후위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3일 전이 한로였었고 이제 좀 있으면 상강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아침 기온은 이쪽은 4도 정도까지 내려가서 첫서리가 이미 내렸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아침 기온이 16도, 낮 기온은 뭐 28도까지 해서 반팔을 입고 다녔어야 되는데 딱 열흘 만에 다시 겨울로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사람도 버티기 힘들고 동물도 버티기 힘들고 식물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들 사실 기후 변화가 그래서 식물 종이나 동물 종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런 게. 하늘은 너무 맑네요. 정말. 오늘 메뉴 뭔가요? 오늘 메뉴 콩나물 국이랑 떡볶이. 오, 맛있겠다. 콩나물 떡볶이. 저런 거 보면 먹고 싶죠. 먹고 싶네요. 저희 학교의 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생명이 소중한 세상 그리고 생명이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소중하게 존중받으면서 다뤄질 때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교의 되게 중요한 철학인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같이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 가장 큰 위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기후 위기와 기후 위기로 인한 불평등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도 생활 속에서 점점 밀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래가 왠지 밝을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영상 보시고? 기후위기가 또 초래한 불평등 이 두 가지를 같이 풀어가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가슴에 남네요. 네. 그리고 이 생명의 자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을까 2050년도에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또 생태계가 있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를 여전히 계속 남기려면 뭘 해야 될까 숙제가 많네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 프로그램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들이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에 대한 해결책과 고민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게 다 같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가져가고자 하는 지속 가능성이 버스까지도 전기 버스로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상용화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주거지 주변의 소음까지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방면에서 이제 탑승객들이나 주거지 주변 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